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보야, 문제는 부정선거야, 이 제목의 문서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는 뭐랄까 한국 정치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바로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절박함까지 느껴지는 주장들이 담겨 있죠. 저희 목표는 이 문서가 던지는 메시지, 그 핵심 주장과 논리를 청취자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이 글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정치적, 사회적 현안들보다도 바로 이 부정선거야말로 이 시대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요.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노력은 그냥 모래 위에 성쌓기일 뿐이다. 이런 절박한 외침으로 읽힙니다. 자, 그럼 이 문서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도대체 왜 이 글은 부정선거가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외치고 있을까요? 그 시작부터가 좀 인상적인데요. 네, 문서는 처음부터 어떤 특정 주장을 아주 강하게 반박하면서 시작합니다. 일각에서 부정선거? 그거 설령 있다 해도 영향력은 기껏해야 10% 남짓 아니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다른 현실적인 이슈로 정권을 심판하고 교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시각이 있죠. 그런데 이 문서는 이런 주장을 그야말로 한심하고 바보 같은 소리라고 그냥 일축해버립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이 10% 영향력 주장에 구체적인 근거나 출처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왜 이게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언하는 걸까요? 네, 이 문서는 그 10% 주장의 출처나 논리 구조 자체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주장 자체가 현실을 호도하는 거짓 명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요. 아, 주장 자체가 문제다. 네,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오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대신에 이 글은 어떤 자체적인 분석 방법론으로 보이는 솔선 공식이라던가 허병기 교수의 접근법 같은 좀 구체적인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반박합니다. 솔선 공식이요? 업데이트해주신 수치를 보니까 이 문서에서는 당시 부정으로 뒤바뀐 의석수가 지역구에서만 30석대 후반, 그리고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약 50석에 달한다고 주장하네요. 네, 50석이요. 전체 300석 중에서 50석이면 이게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계산해보면 거의 1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거든요. 17%? 정말 큰데요. 문서에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는 예시도 들고 있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파 정당이랑 좌파 정당이 각각 한 120석 정도는 갖고 시작한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우파가 최소 170석, 좌파가 120석을 얻고 나머지 10석 정도를 나눠 가져야 했을 선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파가 과반을 훌쩍 넘겼어야 정상인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고 주장하냐면 좌파 180석, 우파 120석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통해서 의석 빈포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런 계산인 거죠. 와, 그 정도 차이면 정말 선거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주장인데 어떤 근거를 제시하나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Z값, Z-value라는 겁니다. Z값이요? 통계 용어 같은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통계학에서 Z값이라는 건 보통 두 집단, 예를 들면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이랑 당일 투표를 한 사람들, 이 두 집단의 평균적인 특성, 여기서는 특정 후보 지지율이겠죠. 이게 같은 모집단, 그러니까 같은 지역구 유권자들한테서 나왔다고 볼 수 있냐. 이걸 비교할 때 쓰는 지표거든요. 아, 사전 투표자랑 당일 투표자 지지율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보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Z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을 넘으면 95% 신뢰 수준에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2.58을 넘으면 99% 신뢰 수준에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하기는 좀 어려운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서에서는 21대 총선 때 Z값이 얼마였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수치가 나오는데요. 21대 총선 당시에 한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요. 사전 투표 득표율이랑 당일 투표 득표율 간의 Z값이 무려 49.333에 달했다고 주장합니다. 49.333이요? 아까 말씀하신 1.96이나 2.58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데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그래서 이 문서에서는 이 Z값이 49.33이라는 건 사전투표자랑 당일 투표자가 같은 유권자 집단에서 나왔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그냥 사실상 0에 가깝다. 이런 의미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확률이 0에 가깝다. 네, 문서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요. 우주가 탄생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매일같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낮은 확률이다. 이런 극단적인 비유까지 써가면서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건 인위적인 개입, 즉 부정선거의 아주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와, 그 비유가 정말 강렬하네요. 근데 그게 특정 후보 한 명만의 문제였나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요. 이런 Z값이 30에서 40 이상 나오는 이런 극히 이례적인 수치가 특정 지역 한두 곳이 아니라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의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전국적으로요? 거의 모든 곳에서. 네. 그러면서 바로 그 이전 선거, 20대 총선 때는 Z값이 대부분 최대 1.5 이하였고 심지어 0점대도 많았다. 이 점을 비교하면서 21대 총선의 통계 패턴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 문서가 부정 의혹을 그냥 단순한 정황이나 심증이 아니라 이 Z값이라는 통계 분석, 뭔가 객관적인 형태로 제시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에요. 21대 총선에서 그런 통계적 일회성이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이 문서에서는 그 2년 뒤에 치러진 22대 총선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고 보나요? 아니면 좀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주장하나요? 22대 총선에 대해서는요. 표현이 더 강해집니다. 더 대놓고 부정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좌파 정당이 189석, 우파 정당 109석, 그리고 좌파 성향 군소 정당 3석.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여소야대가 더 심화됐죠. 그렇죠. 근데 이 문서의 분석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그렇게 강력한 부정 의혹이 막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 이 경험 때문에 오히려 22대 때는 더 대담하게 부정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아, 의혹이 제기돼도 괜찮더라. 그래서 더 했다 이런 논리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근거로 G값 역시 21대 총선 때보다 훨씬 더 금값들이 나타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책임 규명이나 제도 개선이 안 되니까 부정 세력이 더욱 과감해졌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22대 총선 결과가 21대보다 더 심각한 여소야대 구도를 만든 배경에는 더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총선뿐 아니라 대선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에 대한 언급이 좀 흥미롭던데요. 네, 맞아요. 이 문서에서는 당시 선거가 실제로는 윤석열 후보가 한 9.9% 정도 차이로 이겼어야 할 선거였다고 주장을 해요. 9.9%요? 꽤 큰 차이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부정행위가 개입되면서 결과적으로는 0.7%포인트 차이, 아주 아슬아슬한 신승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재미있는 해석을 덧붙이는데 예상보다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너무 높게 나와서 부정을 계획했던 세력에 계산 착오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결국 막지 못했다. 이런 해석이죠. 아, 부정을 했는데도 예상을 뛰어넘는 표가 나와서 실패했다. 그런 주장인 거군요. 뭐 일종의 계산 착오가 있었다. 이런 뉘앙스죠. 그리고 그 주장된 득표율 축소 조작이 단순히 선거 결과 발표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연결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국회에서 소수파가 되는 이 상황이 바로 이 대선에서의 부정 조작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주장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정 운영에 아주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네네. 이후에 20번이 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라든가 정부 운영의 핵심 자금인 특활비 전액 사건 같은 이런 극단적인 야당의 공세가 가능했던 근본 배경에 바로 이 조작된 여소야대 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행정부 마비 시도나 헌정 질서의 위기까지 초래한 그 뿌리가 바로 부정선거다. 이런 진단이군요. 맞습니다. 이 글은 총선에서의 의석수 조작 의혹하고 대선에서의 득표율 조작 의혹을 그냥 하나로 쫙 엮어요. 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극심한 정치적 대립, 국정 운영 발목 잡기, 행정부 기능 마비, 이 모든 혼란상이 결국은 부정선거라는 단일화는 근본 원인에서 파생되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적 난맥상의 근원을 그냥 부정선거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다루는 또 다른 대선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지난 대선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가정된 선거 말이죠. 이 부분은 실제 역사하고는 다른 이 문서 안에서의 가상설전이라는 점을 좀 유념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을 하나요? 네, 여기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는데요. 약 780만 표가 조작되었다고 해요. 780만 표요? 그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문서의 주장에 따르면 원래대로라면 김문수 후보가 55% 이상 득표하면서 압승했어야 할 선거였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요. 김문수 후보가 55% 이상으로 압승.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고 이 문서에 기록되어 있나요? 이 문서에 기록된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49.42%, 김문수 후보가 41.15%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결과다 이러면서 780만 표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딱 언급하면서 대규모 조작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당락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주장되는 조작의 규모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된 부정선거를 통한 집권이 현재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국정 운영 스타일 그리고 정치 행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거군요. 네, 정확히 그 연결고리를 강조합니다. 이 문서는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보이는 그 국정 운영 방식, 이 글의 표현을 그대로 불리자면 아나무인격이고 오만방자하며 국민과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 태도의 근본적인 이유가 네. 바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신감이요? 네, 즉 앞으로 어떤 선거가 치러지든 부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국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계속해서 장악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입법 독주나 행정부 마비 시도 같은 것들이 나온다? 그렇죠. 입법 독주를 감행하거나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심지어는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무책임하고 친중적인 정책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모든 비상식적인 행태의 밑바탕에는 언제든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렇다면 이 문서는 부정선거 문제를 그저 하나의 의혹 수준으로 치부하거나 에이 뭐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식의 안일한 태도로 보이는 것 자체를 극도로 위험하게 보고 비판하는 입장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부정이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니까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글은 선거의 생명인 공정성과 무결성에 단 1%의 흠집이라도 나면 그 선거는 이미 의미를 상실한 거다. 원천적으로 무효인 선거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1%만 훼손돼도 무효다? 네. 그리고 앞서 언급된 그 10% 정도는 괜찮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원색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소리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조롱에 가깝게 일축합니다. 와... 이런 태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한 이번에 이 부정선거의 뿌리를 뽑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대담하고 노골적인 부정행위가 판을 칠 거다. 네. 그렇게 되면 개헌 저지선 확보니 과반 의석 확보니 하는 정치적 목표 자체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의미가 없어진다. 네, 여기서 이 글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애초에 게임의 규칙 자체가 불공정하게 조작되어 있다면 그 판 안에서 어떻게 정당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겠는가? 이런 절망적인 물음이죠. 더 나아가서 과거의 부정선거 의혹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설적으로 부정행위자들에게 이 정도까지 해도 결국 처벌 안 받는구나. 들통나도 정치적으로 뭉개버릴 수 있네? 이런 그릇된 학습 효과와 자신감을 심어줘서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는 분석까지 내놓습니다. 네, 그런 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부정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면 경찰 조직이 점점 국민 안전보다는 정권 안위를 우선하는 공안 통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거나 네.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치는 정당한 시위는 불법 폭력 시위로 매도돼서 가혹하게 탄압받고
또 언론들은 거대 자본, 특히 중국 공산당 자금의 영향력이나 북한의 압력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해야 할 사명을 외면하고 침묵의 카르텔을 영성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맞습니다. 사회 시스템 전체가 부정선거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 이런 암울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시스템 전체가요? 네, 이 문서는 주장된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이걸 밝혀내려는 노력을 억압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더요? 이 문제를 단순히 국내 정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로까지 시야를 확장합니다. 더 큰 그림 속에서 이 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국제적인 차원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이 글은 미국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가 한국 선관위가 주도해서 만든 국제기구인 A웨브, 세계선거기관 협의회죠. 이걸 국제적인 부정선거 확산의 중요한 매개체, 심지어 원흉으로 지목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FBI가 A웨브를요? 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개발된 전자투표 시스템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까지 흘러들어가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역시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했다는 의혹 등을 연달아 제시하면서 국제적인 연관성을 부각시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연결고리로 지목하는 것이 바로 이 A웨브라는 기군요. A웹이 선거관리 시스템 구축 같은 걸 지원했던 여러 국가들에서 공교롭게도 선거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네, 그런 점을 지적하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이 국가들이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1대1로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을 지적해요. 이게 결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암시를 던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문서는 한국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그냥 고립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 중공을 비롯한 특정 외세의 개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파괴 시도의 일환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세계적인 현상으로 본다. 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인 역학관계와 부정선거의 심각한 연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실 인식 능력, 이 글의 표현을 또 빌리자면 그들의 능지가 처참한 수준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 분석을 마무리합니다. 능지요? 네. 문제의 본질과 그 국제적 함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이런 통렬한 지적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정말 강렬한 주장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보야, 문제는 부정선거야 라는 문서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논점들을 그 주장과 논리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네. 이 문서는 21대 총선, 22대 총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 대선, 그리고 이재명 대 김문수 대통령 선거까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근거로 들면서 부정선거는 그냥 수많은 정치 이슈 중 하나가 아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 자체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정부의 정당성과 운영 방식을 송두리째 뒤틀고 나아가 국제적인 역학관계와도 깊숙이 연결된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유일한 문제다. 이렇게 아주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서의 주장을 정말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이 땅에서 벌어진 것으로 주장되는 그 부정선거 행위가 단순히 몇몇 선거의 승패를 바꾼 차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겁니다. 시스템 자체를요. 네, 행정부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권력의 오만과 폭주를 조장했으며 이 모든 부정의 흐름이 더 큰 어떤 국제적인 음모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다른 어떤 정치적, 사회적 논쟁보다도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그 실체를 밝혀내고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절박한 외침인 것이죠. 이 문서가 제시하는 관점과 주장에 대한 저희의 심층적인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글 자체의 논리로부터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질문 하나를 청취자 여러분께 던져보고자 합니다. 네. 만약 정말 이 문서의 주장대로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훼손되었다면
바로 그 문서가 제시하는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정치적 합의나 정당성의 원천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찾아야 할까요? 한번 깊이 성찰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볼 지점입니다. 이 자료에 담긴 강렬하고 단호한 주장에 대한 심층 분석,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